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은 과연 시장이 어떨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그 앞에 이제 연말을 준비했으면 내년 연초까지 쭉 이어서 시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연말 연초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의 그런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FRCC 리서치본부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시장에는 빅 이벤트가 네.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 계속 국내도 그렇고 이제 특히 글로벌 증시가 엄청 눈치를 보고 있죠. 네.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좀 느껴지실까요? 일단은 11월 한 달 동안은, 그러니까 9월, 10월 달에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에브리싱 랠리라고 할 정도로 금, 비트코인, 증시 다 좋았거든요. 네. 왜 올랐을까? 9월, 10월 연속 금리 인하했고 12월에도 금리 인하할 거야라는 좀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11월 한 달 들어서는 10월 FOMC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가 펼쳐지고 연준 위원들이 되게 보수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확률이 엄청 떨어졌죠. 한 3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 확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여줘서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또 최근 경제지표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고용지표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다시금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 90% 가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 기대에 일일비하는 증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이 결과에 대한 눈치 보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인하다 아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 내년에 얼마나 금리 인하를 더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12월에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25bp 인하가 기정사실화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에 금리 인하 방향성을 이번 달에도 공개가 되는 점도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거의 차기 연준 의장의 캐비넷 셋으로 시장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것에 있어서 어쨌든 내년 5월까지 임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하게 될지 여부도 이번 FOMC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번 FOMC에서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밤새 또 나오더라고요. JP모건에서 이번 FOMC 이후로 시장은 좀 흐름이 랠리의 가능성이 좀 멀어질 수 있다. 금리 인하 하더라도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도 네. 내년에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까가 그렇죠.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금 80%까지 올라와서 네. 금리 인하 여부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큰 흐름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수는 점도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얼만큼 금리 인하할 것이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하거든요. 지금 시장은 경기가 좋다 나쁘다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이 얼마나 세지냐 약해지냐 여기에 따라서 등락을 보인 만큼 내년에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내놓은 점도표로 본다면 26년에 한 번, 27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를 시사해 줄까? 이 부분이 아마 이번 FOMC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캐비넷 셋이 워낙에 왕비둘기로 네. 유명한 분이라서 내년에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기준금리 인하 엄청나게 할 거야를 시장에서는 원하지만 최근에 또 들려오는 또 캐비넷 셋의 약간의 태도 변화는 뭔가 데이터를 보면서 적당한 수준으로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인하하는 것은 좀 기대감을 낮춰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만약 캐비넷이 1월 달부터 연준 의장을 하게 된다면 네. 좀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좀 있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해서 금리 레벨을 좀 낮춰놓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 롱거런이라고 하는 장기 금리를 3%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밑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명분이 필요한데 그 명분을 찾는데 조금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하게 된다면 많이 해봤자 한두 번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장기 금리를 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상반기는 되게 좋은 그림들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하반기는 너무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아서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했는데 점도표상에서 내년도에 만약에 한 차례 추가 인하 혹은 두 차례 추가 인하 했을 때 시장에 그 미치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조금 다르죠. 네. 일단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가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은 26년 점도표가 원래는 한 번이었는데 두 번으로 좀 더 많아지고 27년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게 된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4,200 전고점을 넘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26년에 두 번 금리 인하하고 27년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표됐던 9월에 발표됐던 점도표와 최종 금리는 같은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내년은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을 하겠지만 그 반등 탄력이 또 다른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정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조금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26년 점도표를 한 번 그리고 27년도 한 번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좀 등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26년엔 두 번 해줄 거야라는 기대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수 있어서 좀 단기 등락 좀 염두에 두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오히려 요즘 물가가 불안정해. 그리고 고용도 괜찮은데 내년에는 한 번 정도 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끝내버릴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면 좀 충격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저희는 두 번, 한 번, 그러니까 내년에 두 번 정도 하고 27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줄 가능성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것도 이렇게 이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다 분분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4명이더라고요. 최근 발언 내용을 보면 4명은 비둘기파적인 발언, 4명인 중립적인 발언, 4명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에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금리나 사이클, 내년 금리나 그리고 27년까지 금리나 여지를 얼만큼 열어주는지가 향후 방향성,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장님, 지금 사실 데이터에 항상 기반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연준 인사들이 보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셧다운이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도 다 민간 데이터로만 갖고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PCE도 결국 9월 자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0월 데이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뭘 보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민간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파악했던 데이터들을 좀 확인을 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표들이 몇 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저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것들이 좀 어지럽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이쪽 방향성이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나오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 불확실성이 커져 있다. 아마 11일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등락은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납니다라는 시그널만 아니라면 등락 뒤에는 다시금 추세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비중 확대 기회지 여기서 추세적으로 하락하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서 계속 이제 시장의 4,0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4,100을 돌파를 해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하는 일은 분명히 없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코스피도 좋지만 요새는 코스닥이 더 랠리를 펼쳐내가고 있습니다. 12월에 산타 랠리를 코스닥이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도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저는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코스닥 봐야 된다는 말씀 드려왔었거든요. 그랬던 이유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현상이 좀 예고편 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고편이요? 예를 들어서 9월, 10월 증시 흐름들을 보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세게 끌어갔고 나머지 업종들이 뒷받침하면서 코스피가 30% 두 달 동안 30% 급등을 했는데 아마 2026년 상반기에는 이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피가 이 그림 보시면은 코스피가 그동안의 약세에서 벗어나서 4,100을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고 있죠. 여기에 자동차 같이 붙어주고 있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를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지금 어느새 전고점 와 있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못 오른 건 아닙니다. 올해 잘 올라왔어요. 40% 넘게 올라왔는데 네. 코스피가 너무 잘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건 코스닥 계속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1월 4일이 좀 예고편 같았어요. 11월 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스피는 100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근데 코스닥은 올랐어요. 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거든요. 네. 국회 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날 예산안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AI였고요. 그다음에 R&D, 인프라, 성장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R&D 투자가 전년 대비 19.3% 증가고요. 네.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이 14.7% 증가합니다. 네. 그리고 규모 자체도 사상 최대로 올라서고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성장 펀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되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코스피도 잘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아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월 말 수급적인 변수로 인한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1월, 2월, 3월 내년 1분기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 잘 하시고 코스닥에 대한 비중도 조금 늘려보셔도 지금은 좀 유리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지수 자체로 봤을 때는 900선을 돌파하는 거는 정말 잘 올라준 건데 이게 또 대형주 대비해서 상대적인 수익률을 보니까 네. 우리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 투자도 꽤 많이 하시지만 중소형주 쪽에 포트 비중이 많으셨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오를 대형주 대비해서는 기대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도 좋을 연말 연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희가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한다면 좀 업종 이야기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전체 시장에 있어서의 점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또 외국인의 수급이죠. 지금 계속해서 달러 환율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부정적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 근데 외국인이 꽤 많이 팔았다가 네. 요새 또 12월 들어서면서는 조금은 있죠. 들어오고 네네. 있죠. 수급의 향후의 그 변동성은 결국 환율일까요? 아니면은 이제 환율을 뛰어넘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 특히나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베이스가 지금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펀더멘털일까요? 9월, 10월 달에 외국인이 2달 동안 12조를 넘게 샀거든요. 네. 그때 원달러율이 빠졌나요? 계속 비슷한 레벨이었죠? 안 빠졌습니다. 네. 왜 샀냐?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샀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11월 달에 외국인이 거의 14조 넘게 팔았는데 왜 팔았을까? 코스피를 판 건 아닙니다. 네. 반도체를 팔았고 반도체 중에서 닉스에 10조가 집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반도체를 많이 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됐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최근 왜 또 사냐? 최근 이익 전망도 좀 상향 조정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 자동차, 2차 전지 대형 업종들에 있어서 좀 호재성 이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선물 시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좀 선행성을 보여왔거든요. 10월 달에 코스피가 거의 20% 가까이 한 달 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10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8조를 팔았습니다. 올라오는데도 팔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면서 코스피가 3,800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먼저 선행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선물 시장 매매를 보면은 굉장히 세게 많이 사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3,8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매수 강도를 보면 지금 2015년 이후 최저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 전환했는데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물 시장 매매의 선행성을 보이는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매수가 강해지고 있고 현물 시장에서도 11월 말을 지나면서 매도 클라이막스를 통과하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일부 매물이 출회되고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네. 외국인 매매의 방향성은 좀 매수 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2월을 지나서 내년 어떻게 될 건가? 저희는 내년은 원달러율이 지금 레벨보다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 수급도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다. 좀 매수 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들이 실적도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외국인 원달러율도 좀 안정되게 된다면 수급도 충분히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에 있어서의 호전이 나타날 것이다.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기관 일부 이제 연기금 투자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이제 네. 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연기금도 국내 투자 비중을 조금 더 좀 키우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어떻게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지금 연기금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요? 다시 또 그렇게 급속도로 높아졌나요? 급속도로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미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평가액이 올라가서요. 네. 올라갔군요. 많이 네. 사서가 아니라 네네. 글로벌 증시가 한 5% 올라갈 때 코스피는 한 20%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졌죠. 그러네요. 그래서 연기금 매매를 볼 때는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뭘 사냐 보셔야 돼요. 뭘 사냐? 네, 무엇을 사냐? 12월 들어서 가장 많이 산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최근 자동차 굉장히 셌죠. 네. 최근 몇 달 동안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진 않아요. 그리고 좀 매도 우위긴 한데 네. 업종별 매매에 있어서 일부 업종을 팔면서 일부 업종을 좀 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종 선택에 있어서 연기금 매매가 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그동안 뭘 사왔는지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의 랠리가 펼쳐짐으로 인해서 비중이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났는지 여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삼아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었을 때는 일단 연말에 산타 랠리는 거의 또 이것도 기정사실화인 것 같은데요. 기정사실화까지는 네.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은 충분히 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산타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일단 시장에 있어서의 계속 실적의 상향 네, 조정이 네, 나타나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지표들은 지금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미 선행 EPS가 얼마나 빨리 올랐는지 아실 텐데 네. 보시면은 이 올해 8월 달만 하더라도 선행 EPS가 280이었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의미냐? 12개월 선행 PR 10배가 2,800이었다는 거죠. 네. 지금은 400입니다. 그러면 기본 4천. 네, 기본 4,000이죠. 네. 네.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시장이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회색 선이 선행 EPS고 파란색 선이 코스피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상관관계가 0.926입니다. 92.6%로 같은 흐름인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회색 선이 꺾이지만 않으면 시장 계속 우상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색 선, 선행 EPS가 꺾이기 전까지는 코스피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100을 넘어서 있는데 만약에 뭐 11월 FMC를 전후로 해서 4,000이 깨진다라고 하면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열어놓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게 올라가는 것만큼 코스피 상승 여력은 더 커진다. 근데 10배만 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고점이 12배였습니다. 그러면 4,800까지는 무난한 그림들이 나올 수 있고 네. 그 이상 저희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보는 코스피 밴드는 저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저희는 내년 2026년 전망에서 하단은 4,000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삼자가 이제 없다. 본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 언더슈팅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상단은 5,300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5,300.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전망을 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12월 1일 날 발간됐거든요. 그때 봤던 선행 EPS가 387이었습니다. 네. 되게 빠르게 올라왔네요. 400으로. 굉장히 빠르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선행 EPS 같은 경우는 내년 말까지는 45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12배만 하더라도 5천을 넘는 그림이라서 네. 저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레벨이고 금리나 기대 그리고 채권물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이 더 확장될 수 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이익 전망이 더 상향 조정되면 EPS 레벨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네. 코스피 타겟은 5,300입니다. 그런데 상승 여력, 업사이드 포텐셜이 훨씬 더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을 닫아놓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은 이익이 꺾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7년 이익까지 증가세입니다. 11% 증가고요. 그리고 보통 한국의 실적 수준을 보면 1분기 서프라이즈, 2분기 예상 상회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실적 전망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그림들을 열려 있다라고 본다면 좀 상단을 열어놓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저희는 좀 상단을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상반기에는 좀 더 좋겠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5,000P가 내년에는 정말 현실화 되기를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정말 4,000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4,100 몇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4,000선은 이제 기본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5,000P로 향하는 그 여정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중에서는 올해 계속해서 정책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강력한 드라이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활성화 정책인데요. 그 외에도 어떤 정부의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성장펀드 집행이 되게 된다면 네네. 분명히 좋은 유동성을 만들어줄 그렇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예산입니다. 예산이 엄청난 규모로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흐름을 한번 잘 따져보시면은 1월, 2월 달에 유독 강합니다. 매년. 코스닥이? 네. 1월, 2월 달 2000년이 평균을 보면 거의 2%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코스닥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1월, 2월 달에 항상 강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정책 기대가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고 집행되기 시작하겠죠. 연초부터. 그 집행되는 산업 분야별로 굉장히 적극적인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올 텐데 올해 R&D 예산과 그리고 산업정책 예산은 역사적 최대 규모로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은 대규모 산업정책 예산이 투입되고 R&D 예산이 집행되게 된다면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예산 확대 플러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국민성장펀드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는 구간이 2026년 상반 1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잘 사서 내년 1분기 중에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